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 다시 지역 균형 전형이 있는 거죠. 아, 수능 위주 전형 안에 다시 지역 균형. 네. 아, 이게 나학원에서. 네. 최근에 생긴 전형인 거고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역시 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교과 평가를 이제 40%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뒤에 보시겠지만 일반 전형은 20%거든요. 원래 계속해서 이건 40%였던 네네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과 평가 비중이 40%인데 이게 40%가 사실은 기본 점수가 30점이고 나머지 학생이 0점에서 10점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 요소별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과 사탐, 과탐, 직업탐구가 비중이 각각 이렇게 다 다른 거고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 대학마다 방식이 다르죠. 네네. 이제 감점 방식이 있고 뭐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는 별 네.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치네요.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딱 할 수 있었던 건 영어를 3등급 맞고도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연고대나 타대학을 보면 2등급에서 3등급 넘어갈 때는 영어에서 감점폭을 되게 크게 가져가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서울대는 우선 2등급까지는 아주 큰 감점은 아닌 거고 3등급까지도 저는 합격을 할 수도 있는 정도 선으로 구성돼 있다. 저희 그러면 2028에도 거의 비슷하게 영어는 그럴 수 있죠. 아. 절대평가인 거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2등급 나왔어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가 상당히 성적이 좋아야 맞아.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이 그렇다. 음. 서울대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과탐 응시자들의 경우는 이제 조정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원 더하기 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 더하기 투, 투 더하기 투로 갈 수도 있어서 이제 조정 점수가 없거나 3점이거나 5점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원 더하기 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네네. 건 뭐냐면 원 더하기 투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는 극상위권 애들, 맞습니다. 네, 극상위권 애들 그리고 과고 애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게 원 플러스 투.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은 건 그냥 원 플러스 원이 제일 많고요. 아, 그리고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근데 서울대도 일반학과를 갈 때는 저는 사실은 투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는 입장이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를 굳이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최상위 학과를 가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까지 해서 가는 아이들의 합격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학과와 다르게 최상위 학과를 갈 때는 투를 한 과목 정도를 끼고 가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 40점 만점이었는데 교과 평가 점수를 잘 보시면 2인 평가 등급 조합 더하기 30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배점이 AA가 10, AB가 8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30점이란 얘기예요. 기본 점수가 30이고 주고 저기서 세분화 시킨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큰 영향을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고 합격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이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라고 보지는 않는 제가 거죠. 봤을 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8이 좀 더 촘촘하게 배치되어 그렇죠. 있는 걸로 배점도 실질적으로 커졌고 40점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38, 36, 30, 뭐 4, 2, 30까지 이렇게 배점이 쫙 나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사전에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정보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저는 어쨌든 실제 영향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정시 쪽에서 교과 평가가 우선 중요해졌다. 네. 앞으로는. 그리고 그게 약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대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부 동의해요. 왜냐면 3학년 2학기에 교실 풍경을 보면 참혹한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참혹해요. 아무도 수업 안 듣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에서 교과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들은 정성이든 정량이든 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해요. 그러니까 2학기까지 수업을 열심히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인 건데. 저는 맞다고 네. 봐요. 그리고 저도 밑에 조정 점수 저쪽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26에는 저렇게 들어갈 네네. 건데
2028에는 그러면 저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교육과정 취지 때문에 저는 약간 저조정 점수라기보다는 과탐에 가산점 부여하는 형태. 아, 자연계열이면 3% 과탐에 가산점을 준다. 그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제일 네. 높겠네요. 그렇게 갈 실제 가능성이- 가능성 그러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탐 쪽에, 그렇죠. 그 자연계 같으면 과탐 쪽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과목은 다 응시해야 되지만 한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늘어나지 않을까가 지금은 그건 생각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교도 네, 나머지 가능하다. 대학교. 오히려 나머지 대학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제가 봐도 서울대보다는 나머지 대학교에서 그 가산점을 줌으로써 좀 더 애들 유치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써니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 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만 평가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정규 동아리를 제가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되게 바빠요. 원래 학교 급이 바뀌면 조사하는 것도 엄청 많고 매일 가통문 막 3개씩 사인해줘야 되고 네네. 그 와중에 3월 달에 받아요. 그냥. 근데 옛날에는 제가 농담삼아 진짜 제자가 그랬는데 화학공학이나 신소재공학과 가야 되는 애가 가위바위보 3판 졌더니 바리스타반 갔거든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커피를 뽑아다 주면서 막 간다고요. 근데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자율 동아리가 대입의 반영이어서 얘는 화학 실험반을 자율 동아리로 했어요. 아, 자율 동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있지만 대입에 반영이 안 반영이 돼요.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아, 근데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를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수업 듣는 애들한테 한 게 뭐냐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그 학교에 개설돼 있는 동아리 목록도 다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저희 애들은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 동아리도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1 안 되면 2, 2 안 되면 3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 동아리가 왜 그러냐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어떻게 보면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 동아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 좋은 활동이어서 특히 남자애들 축구반 보내면 안 되는 거고요. 남자애들은 기계공학과 가는데 축구반 간다고 해요. 저희 아들내미가 농구반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농구는 저 취미 활동으로 취미 주말에 활동, 그냥 주말에. 하라고. 꼭 동아리에서 해야 되겠니? 야. 인 거고. 그래서 동아리 중요하고요. 학급 임원하고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도 교회 봉사활동이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것만 인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건 다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의학 계열이거나 메디컬이나 사범 계열은 봉사 시간이 생각보다 비중이 평가에서도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 다른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봉사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도 다 좋고 활동도 다 좋고 한 상황에서는 이런 데서 오히려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니까. 제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적이 비슷한데 제가 거꾸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의대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봉사 시간 결국은 성적은 비슷한 애들 와. 근데 결국은 봉사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워낙 다 뛰어나간 아이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일 때는 봉사를 했거나 학급 임원을 해봐서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 게 그것도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수상이라든가 자율동아리나 독서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항목은 상관이 없는데 봉사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영됩니다. 교회 봉사만 반영이 안 되지 학교에서 하는 건 반영되면 그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게 또 일종의 카더라 통신 같은 건데 봉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웬만하면 걸 만점 준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학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그거는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예, 봉사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은 봉사를 조금만 충분히 학교 내 봉사는 철저하게 좀 따는 걸로 그래야지 어떻게 실제 쓰고 제대로 쓰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있으면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형 방법 놓고 볼 때 지규는 교과 평가가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아.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저기서 그다음에 20에서 현재 지금 2028 같은 경우 저것도 역시 40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수능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걔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보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목 이수 내용이나 교과 성취도나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정성 정량을 놓고 보면 학업 성적은 정량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교과 성취도는 어차피 정량으로 보는 건데 학업 수행 내용, 세특 내용을 본다는 게 저게 정성평가인 거예요. 아, 저게 정성평가네요.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은 서울대니까 하는 거예요. 연고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정관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 저렇게 정성평가를 정시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아, 그럼 이건 지금 서울대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성평가는. 그러니까 내신은 반영되더라도 정량평가가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대 고대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학부모님께서 외부 봉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한 봉사활동 자체가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나이스 연계랑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봉사활동만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리고 의대, 비의대 진학 시 각각 봉사 몇 시간 정도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봉사 시간을 많이 주고 수도권 이내 학교들이 봉사 시간이 적긴 한데 이게 동일 학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평가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 같은 학교 안에서 얘가 유독 안 했는지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몇 시간이 적당하다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아, 딱 정해진 몇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비교를 했을 때 네. 얘가 했니 안 했느냐.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 그리고 의대 비의대 진학 시 특정 대학의 봉사 시간을 제가 알고는 있으나 아는 대학이 있긴 한데 그거를 공개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럼 또 질문 하나가 반장, 회장도 봉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니. 봉사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봉사 시간 부여되는 봉사는 아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급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 근데 이제 봉사 시간이 부여되는 건 아니죠. 봉사 활동으로. 이건 반장, 회장 이런 거는 그냥 리더십이나 리더십 이런 요걸 것들을 갖다가 볼수 좀 있는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지 항목이라고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서울대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성평가다. 그래서 교과목 이수 현황도 보고 학업 성적도 보고 세특도 본다. 정말 다 보네요, 다. 네. 그리고 이게 2학기 것까지 포함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건 서울대가 이게 이제 단순화질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원, 원투, 투투 조합도 있지만 모두 있냐면 2-1, 2-2, 2-3까지 있는데 사실 2-1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물원, 물투, 하원, 화투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도 부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4 대입 때 그래서 수능 만점 받은 애가 저 조건 충족 못해서 서울대를 못 썼죠.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읽어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 약간 다르기도 해서 그럼 2028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지지 저거 않겠습니까?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기하 중에 택 하나지만 지금 2028 체제로 가면 그냥 수학이니까 네네.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저런 식의 이 과목을 들어야 돼, 이 과목을 꼭 응시해야 돼가 지금 선택 과목 체제에서 저런 거지 공통 체제로 넘어오면 저 조건은 단순화되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떤 요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이대로 유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 그냥 뭐 2028 쪽에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탐, 과탐 그쪽으로 어떻게 뭐 단순화되는 단순하게.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게 대학마다도 다르거나 한 요소들이 서로 너무 많아서 은근 되게 복잡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냥 듣고만 그 행동을 취하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